6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2만 7,19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0만여 명이 적고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와 확진자 감소세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월요일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돼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밤 12시까지 허용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1차장 검사와 형사 1부장, 수사팀 주임 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수사 상황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처방 전, 공무원 수행 비서 등 3가지 핵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총무과와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 고발했고 경기도도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함께 배 씨와 김혜경 씨 등 관련자 소환 조사 시기를 저우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9일 큰 불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충북 청주 산부인과 건물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쯤 건물에서 연기가 새어나온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큰 불이 난 주차장이 있는 건물 옆동의 지하 1층 기계실의 대형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비행훈련 도중 사고로 순직한 학생 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4명의 연결식이 오늘 소속 부대인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비공개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국방장관, 유족과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엄수됐고 순직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순직한 학생 조종사 2명은 중위에서 대위로 한 계급 추서됐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서방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미국 역시 에너지를 포함해 광물이나 운송,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독자적인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제형사사법재판소는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연출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중부를 포함해 전국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13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점에서 국회 인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각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서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인선안 전체를 넘겨줬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책임 총리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는데요. 과거 여러 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륜을 쌓아온 한덕수 후보자가 새로운 총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고려인들의 입국을 돕고 있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치권 소식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 청량산에서 불이 나서 지금 1,500평 정도를 태우고 확산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대피 안전 문자가 발송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문자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지금 이 화재가 다시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또 남한산성 있는 근처기도 하고 좀 도심지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꾸 이제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여러모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를 이제 주변에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후속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준비됐던 소식 좀 얘기를 해보죠.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참 이렇게 부르기도 좀 그래요.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오늘 첫 출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네.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직장에서 사적으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이 한덕수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이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총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의혹을 부인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자들이 또 물어본 게 국회에서 지금 추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 조달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저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50조 추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0조 추경을 위해서 그럼 재원은 어떻게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아시다시피 이제 50조 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인데 네. 일단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그 다음에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 50조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인수위하고 뭔가 다른 어떤 부분에 무게 중심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가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한다라는 것은 이제 인수위의 원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라는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좀 쓸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인수위하고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입장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한덕수 후보자라든가 인수위가 구체적인 이제 안을 이제 내야 될 텐데 네. 여러 가지 얘기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아야 된다. 뭐 이 얘기가 한동안 나오다가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 일요일 날 이제 이 지명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탈원전 예산에 깎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수위 쪽에서는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추경안을 제출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회 인준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네. 검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혹시나 이제 발목 잡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에서 이제 주요 요직을 거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또 호남 출신 인사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검증하겠다. 선거 검증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인사청문회 거친 게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총리였을 때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거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 10여 년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검증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고 있는 대목이 이제 거긴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거친 직책은 2007년에 이제 국무총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2012년에 주미 대사까지는 이제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민간에 있었던 이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자신의 이력이라든가 인맥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탈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있느냐 이걸 이제 샅샅이 살펴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보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녁 때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김앤장의 이제 고문을 계속 맡았다가 또 공직을 맡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 4년 4개월 동안 받은 이 고문료가 18억 원이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마 내일부터 이제 또 정치권이 이 얘기 가지고 뜨거울 것인데 뭐 한덕수 후보자는 이 얘기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 측은 어쨌든 한덕수 후보자는 검증을 지금까지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네. 결격 사유는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을 두고 청와대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뭐 충돌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할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상정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은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비비 소요액하고 기관별 소관사항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수위가 제출한 이제 예비비 소요액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는 이걸 상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내일은 아니더라도 모레든지 글피든지 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를 이제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을 전부 처리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합참을 이제 공간을 옮긴다든지 재조정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안보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310억 원대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일단 실무 협의가 좀 의견이 모아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애초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 액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원래 당초 요구했던 500억 가까운 예산 요구했었잖아요. 그거 다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496억 원은 이제 처음부터 요청한 액수인데 이 액수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액수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 주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96억 원 중에 일부가 처리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현 정권이 이제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톤 다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내부에서 좀 496억 원을 전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안 된다는 얘기는 좀 역으로 생각하면 실무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잡기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윤호중, 박지영 공동 비대위원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 비대회의를 열었고요. 가덕 신공항 개항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의 민생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쭉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남 김해 봉화망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찾아가서 여는 현장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광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광주에 갔을 때는 이 대선 패배에 사죄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룰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으로 간다고 하고 매주 이렇게 현장 비대위를 열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까? 74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오늘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거부를 규탄한다라면서 교대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라.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결선 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의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인수위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절차에 관한 문제하고 원론적인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절차에 관한 문제는 애초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광역의원 정수 조정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이걸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고 이거는 이제 합의되지 않은 그런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차에 대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원론적 차원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면 선거구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광역의원 선거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좀 학술적인 논의가 될 테니까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논쟁이 뜨겁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태흠 의원이 원래 이제 출마한다. 그래서 유력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남지사에 출마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김태흠 원내대표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네. 했지만 언론은 사실상 충남지사에 출마를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상황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라고 해서 뭐 추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조혜진 의원이 또 출마 의사를 굳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할까 말까 생각했던 김도읍 의원도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하고 또 누가 또 박민식 의원이 나갈까 말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네. 추대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40일째입니다. 장기화되는 전쟁 탓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이 참혹한 현장을 피해 고국의 땅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고려인들의 입국을 돕고 있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저희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몇 분 정도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입국 신청자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 대부분 1차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원하거나 귀국하시를 원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글쎄,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피난지에 최소 2,000명 이상이 피난돼 있고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분들은 한 1,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예. 한 공섭이 장기화되면서 이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의 한 5분의 1 정도만 한국으로 네. 입국했고 그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게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으나 예.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또한 경제적 이유도 하나가 이유가 되겠죠. 공섭을 피해서 갑자기 나오신 분들이라 예금 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네. 좀 항공권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연락을 취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연락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네. 직접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SNS나 친지와 연고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포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요. 예. 공습이 한참 진행 중인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전해 듣는 내용으로 볼 때 고려인들 현지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현지의 주택이나 그동안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된 것도 기본이고요. 예. 일단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괴가 돼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지금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신 분들이 아까 2,0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인접 국가에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외교부 공관에서 좀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구호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선단체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입국을 위한 서류가 굉장히 급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인데 공습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신분 증빙과 관계 증빙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서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입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가족을 두고 나머지 분들만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제 여권을 만들지 못한 대다수의 동포들이 피난지에서 입국 허가 조치를 기다리면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공관이 아닌 외교부에서 좀 결단을 내려서 네. 여행 허가서 같은 것을 발급해 준다라면은 네. 그 친지와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려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고려인 3세, 4세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인하고 고려인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제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했는데 그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가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이제 증빙을 해준다거나 그렇게라도 현재 이제 입국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 때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뭐 항공권도 네. 보내드리고 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입국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고려인 문화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네. 지금 우선 가장 급한 게 이제 한국으로 입국 지원인데 그 중에서는 서류 증빙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인 문화센터 상담팀과 또 사단법인 노무에서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와 현지에 있는 동포 등의 애로사항을 일단 청취를 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를 위한 전국 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민단체 긴급 간담회를 1, 2차에 거쳐서 개최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한국 입국 후에도 이제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입학 안내 그리고 학습 멘토링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현황 파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이제 사례 선정도 하고 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자원 또 지자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입국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직접적 항공권 구매나 이런 식으로 입국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입국 지원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그 행정 체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안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의 이제 생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입국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 한 10가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입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일단 네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지금 발이 묶여서 못 들어오고 계신 고려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입국을 원하는 동포에 한해서는 정부의 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촉구를 하는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 개별적인 것은 이제 공정성과 또 사례의 선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접수를 받은 후에 좀 긴급의 유무를 판단하고 나서, 예. 네, 모금이나 혹은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려인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네네. 고려인을 일단 난민 신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동포들한테 이제 난민 부여를 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게 가장 좀 문제하고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어쨌든 재동포법에 의해서 네. 모국기한은 사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선진국이라면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네.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독일, 영국, 일본도 신속하게
난민을 수용을 하였는데 우리 이제 전쟁 피난 고려인 동포 가족에게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인도적 조치를 넘어서 모국이 당연히 해야 될 택무이기도 합니다. 네, 위난 사양의 노인 동포를 외면하면은 아마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해외 동포 고려인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어려울 때 외면하면 무슨 한민족이고 무슨 동포이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1065님께서 고려인들 부디 안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벗어나서 좀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 공보특보 당장을 지내셨던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옛날 직함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 교체기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윤 당선인이 지명했습니다. 일단 이번 인선에 대한 간략한 총평부터 먼저 듣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저야 적극 찬양 의견에. 찬양이라고 하시면. 아니, 최적의 인물을 고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인 개체로 봤을 때 인간의 지혜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축적되고 지혜가 성숙된 수 있는 나이 73세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맡았던 과거의 공직이나 경륜을 가지고 봤을 때도 네. 김영삼 정부에서도 차관급 공직자,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청와대 수석을 이제 2번 역임을 하셨고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장관 중에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조정실장, 네. 그다음에 부총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래서 국정 전반을 한번 통할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체결을 주도해서 체결했던 한미 FTA와 네. 관련해서 네. 의외로 미국에서 그게 비준이 잘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 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당시 이제 지금 현재의 미국 대통령하고도 상당한 친분을 맺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험, 경륜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를 국무총리로 선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사정을 굉장히 깨뚫고 있는 분이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경륜이 있지만 이 총리 후보자께서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이해찬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맡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산업연구원장을 하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이해찬 총리님께 들었습니다. 예. 저쪽으로 완전히 거의 밀려날 뻔한 사람을 내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썼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부총리 되고 총리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정부에서 뭐 이재명 후보 중심의 당이 어떤 뭐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배후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이해찬 총리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런 이해찬 총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발탁한 인물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총리 후보자 직접 나와서 짧게 브리핑하는데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왜 그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경제 안보 시대를 맞이해서 왜 국민 통합이 필요한 것까지를 쭉 서술하는 부분 그야말로 준비된 그 총리 후보자다라는 느낌을 들면서 윤 당선자께서 굉장히 솔직하구나. 내가 도저히 이 형국에서 내가 이런 분이 없으면은 도저히 헤쳐나기 힘들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팬데믹 시절에 있어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의 위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핵 위기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재판으로 한다면 천안함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발이 클 수 있는데 당장 그런 두 가지를 같이 겪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새롭고 젊고 혁신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노련한 말하자면 조타수를 발견했다. 아마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께서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준 의원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오히려 더 귀가 이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정권 초기에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억지로 또 하나는 이분은 그 전에도 보니까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집에 그 손을 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경제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그러면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 그 자체로 축축 쌓이는 거지. 은행 통장에. 그러니까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재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 당선자와 그 총리 후보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인이 다 미술 전공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부부끼리 만나면 각각 할 일이 참 두 분 다 애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 혹시 개인적 친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친분은 뭐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저도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시절에 우리가 이제 부총리 총리로 모셨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뭐 친분이 있어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사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서 지혜가 생기고 건강을 잃는다. 뭐 이런 말이 또 한편으로 생각이 나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돈을 이렇게 썸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별로 이렇게 꼬투리 잡힐 물론 뭐 밖에서는 뭐 김앤장 이야기도 하고 론스타 이야기도 하고 뭐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흠결이 없고 그 당시에 부총리 총리를 하면서도 청문회 통과했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여당 시절에 통과됐던 부분을 다시 그분에 대하여 재평가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더 나올 건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야말로 이제 김앤장에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뭐 김앤장이 있어서 월급 많이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수긍할 정도의 흠결이나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항들 설명을 해냈을 때 그게 뭐 총리의 결정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혹은 그분 혼자의 문제다 이렇게 해나가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김영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검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반대편으로 얘기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발목 잡기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때문에라도 사실은 검증은 하되 뭐 무리하게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인준 포결 자체를 뭐 거부한다거나 이전에는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표결이 아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뭐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하고 이렇게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가차 없는 비판과 뭐 험결에 대해서 눈 감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 일반이 봤을 때 너무 도가 지나치게 발목 잡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김경진은 좀 기침 좀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이게 코로나를 지난주에 앓고 나서 이제 격리 기간은 끝났는데 어쨌든 후유증이 조금은 있네요. 이게 말 길게 하고 나면 잔기침이 올라오려고 하고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아마 이게 공기가 안에서 술 수 있다면서 기침이 더 올라오려고 하는 그러면 물 한 잔 드실 때까지요? 제가 김영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임 총리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책임 총리제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있었던 거지.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스타일로 그 정권을 운영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총리제의 초반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정치 경쟁이 지극히 짧아요. 정치 경력이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 말하자면 책임 총리를 하기 어려웠던 거는 이미 자기가 빚진 자들이 많고 자기 네트워크가 풍부해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미 다 머릿속에 섀도우 캐비넷이 있는 거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좌관 중심으로 한다든지 비서 중심으로 하면서 그분은 총리는 그냥 우리가 방패막이로 쓴다든지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분한테는 왜 이번 대선 공간에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썼냐면 핵심 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무도 옆에 주변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일발따로 관계자라고 서로 나서는 바람에 핵관들이 나선 거죠. 사실 가짜 핵관들이에요. 원래 핵관들은 배지일 수가 없어요.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측근들은 뒤늦게 배지가 됐지 바로 배지가 핵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어려웠어요. 핵관도 아닌데 핵관이라 하면서 당대표가 배지를 데리고 왔다 갔다 얘기하기도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소프트한 이유가 진짜 실세들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닌 실세들. 정치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부터 같이 옆에서 지켜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책임 총리제를 가로막는 그런 폐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책임 총리대가 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로는 당선자 스스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옆에서 내가 관계자라고 주장은 하나 마음속에 드는 관계자는 소수일 거라고요. 그럼 차라리 매우 중립적인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놨을 때 더 불평부단함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그런 장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좀 긍부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실 정치를 잘 아시니까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이제 인수위 구성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빚을 진 거고 국민의힘의 인사들 원래 늘 해왔던 인사들이 이번에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역으로 생각하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뭐. 물론 그렇죠. 지켜보면 알겠고요.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뭐 길어봐야 뭐 한 2주. 그렇죠. 2주 벗어나 뭐 한 2주 3주 아주 맥시멈 잡으면 2, 3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내에 있을 때도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소속 직원들이 어떤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틀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자. 잘해봐라. 일단 너의 책임이고 너의 권한이다. 나는 그게 틀리는지 스크린 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마 강했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뭐 큰형이고 뭐 이렇게 맏형처럼 이렇게 검찰 조직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도 네네. 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 이제 지명자한테 지금 오늘 기사 난 거 보면 인사 파일 쭉 이제 가능성 있는 잠재 후보군들 다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스크린해서 보시고 나서 나랑 같이 얘기합시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보면.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데 얼마만큼 무게중심의 의견을 대통령이 존중해 주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데 지금까지 최소한 한 2, 3일간의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과거의 대통령보다는 특히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총리 지명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차관 뽑는데도 장관이 쓸 사람이니까 장관의 의사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중시해서 차관을 뽑는 시스템을 해보겠다라고 공식 워딩을 한 걸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은 인사로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선인이 비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당선인의 의지만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사를 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뭐 너무 좋은 말만 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이번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당선인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우리나라의 사회를 굉장히 심각한 위기 사회로 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하고 국제적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이것을 구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중심의 한방향 정렬이 자기가 어설프게 나서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좀 제가 높이 평가해요. 네. 그러면 좀 이걸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김경진 의원님께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나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겠죠. 모양이죠. 뭐 다들 그러니까 사람이 공적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마슬로우의 인간 성장의 어떤 내면 성장의 6단계에 있을 때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 욕망의 가장 이 최상위 단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김성환 앵커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저도 출세하고 싶어요. 저도 장관하고 싶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앞에 그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보면. 근데 사실은 인수위에 있는 인수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욕구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인수위 일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마 원론적인 부탁의 말씀 아닐까 싶어요 보면. 뒤로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작업이요? 열심히 이렇게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나 좀 지켜달라. 아니 인수위 책상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기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뭘 작업하고 다녀요. 뭐 그럴 시간도 없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6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혹시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맡을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요? 네, 왜냐하면 근데 안철수 대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놀랬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 요 자체가 조금 놀랐어요. 엄청 싫어했잖아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지난주인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아마 공개적으로 따끔하게 조금 절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발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존중해 주는 태도고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치적인 현재 어떤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건 대단히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의를 한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4년 전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워낙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직후여가지고 네. 민주당이 그냥 광역 뭐 모든 지방선거를 그냥 싹쓸이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보다는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 성적만큼 거두기는 어려워요. 보면.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맡는 게 특별한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맡을 거라고 보고 이 자리를 제의한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성숙함이 돋보였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 맡기 전에 맞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재충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행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어쨌든 뭐 총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기 재산을 신탁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준석 대표의 위로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허탈하고 쓸쓸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방선거부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분들은 합당을 하고 그 안철수 대표의 꿈도 어쨌든 다음 대선을 노린다고 하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조직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영역이고 또 이미 뭐 기본적인 공천에 대한 그 아웃라인이나 기본 보석은 이준석 대표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네. 안철수 대표 쪽의 인사들이 이렇게 크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힘을 쓸 수 있는 인사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간파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라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일부 뭐 챙겨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큰 굵직한 선거에서 그 정도까지 갈등이 생길 만한 요인은 없어요. 없다.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자격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모두 다 이전하고 다른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 대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기초 자격 평가, 이 피펫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한 30개 정도 질문 문항을 주고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보고 난 다음에 100점 만점 중에 70점, 60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야 이제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거다. 아니면 과락, 탈락이다. 이런 방식.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AI 면접을 또 본다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AI가 뽑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던지는 방식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청년 여성 공천 30%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공천 내 어떤 심사의 변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우선 이 지금 기초 자격 평가의 의무 대상은 그러니까 기초 의원이건 광역 의원이건 비례대표 의원에 한정해서 필수 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기초 의원이건 광역 의원이건 출마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지역 출마자들. 네. 여기는 여기에 응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공천 과정에 심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10% 받을 수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가점을 못 받는다 뿐이지. 그럼 아예 탈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60점 요거는 비례대표. 비례대표만 그렇게 광역 하고.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에만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위헌 문제라든지 뭐 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큰 틀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 다만 이제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지만 비례의원에 일단 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전체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외국 정치권에서 이거 바라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치인의 자격을 어떻게 이런 몇 가지 시험으로 점수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이런 시험보다는 오히려 청년 당원이나 신입 당원들에 대한 철저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강점을 줬으면 좋겠고 정치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라든지 그런 점수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쌓아가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기초에 진출하거나 리더십을 쌓아가는 그런 것이 좀 원만한 정치 문화를 바꾸면서 진짜 시험 칠 수 있는 뭐 언제든지
뭐 누가한테 물어도 우리 당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네. 제가 미국 국무성 그 연수를 가봐도 어느 부처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에도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시험을 친다 그러면 공포감만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분명히 시험 유출 사례가 나오고 뭐 의혹이 나오고 뭐 누가 빼돌렸느니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시험 문제라고 냈냐 뭐 이렇게 또 대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심오하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교육 프로그램부터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 교육을 이수하면서 시험 문제가 시험 친 것을 종합적인 점수를 나중에 우리가 네가 나중에 출마할 때 반영해 줄게. 이걸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선우가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험 본다 이러니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 그 AI도 마찬가지죠. AI도 지금 우리가 정말 AI 윤석열에 너무 많이 쏘갔어요. 맞아요. 언론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 국민들을 바보로 시키는 윤석열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혼동할 수 있겠죠.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그걸 마치 중요한 객관적 진실처럼 그렇게 이게 물린 사실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AI 면접도 그렇고 AI 윤석열도 그렇고 이건 정치권 그러니까 양대 정당의 공이 국민들의 수준이나 지식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건 AI는 말 그대로 학습 프로그래밍 아닙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시간과 자료가 필요한데 AI 윤석열이 무슨 정치적인 사고와 자료가 완비돼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이미지였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이번에 AI 면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게 쇼맨십을 보인다고 하지만 이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려고. 그 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냥 엎드려서 이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복장으로 그냥 이렇게 팔짝팔짝 뛴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연상되는 흐름들이에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김영주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전 대표 사실상 뭐 출마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지금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슬랑슬레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도 개인의 선택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치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런 구도처럼 보이는 게 좀 제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네네. 송영길 대표도 하나의 내가 여러 가지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구할 수 없으니 거의 내가 이기기 힘든 선거라고 생각해서 나가게 되었다.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더 좋은 후보를 불러다가 경선을 시켜서 송영길 대표가 로부터 더 나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개파 싸움으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